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서민들이 가장 많이 가는 해외의 국가는 어디냐라고 질문을 하면은 대부분 방콕과 벵글라데시를 들 겁니다. 예. 그냥 방에 처박혀 있는 것을 방콕이라고 하고, 방에 처박혀서 뒹굴뒹굴 하는 것을 방글라데시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다 그렇죠. 행편이 어려우니까 연휴가 길어도 그야말로 바다 바깥 해외에 가기가 쉬운 게 아닌 게 현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방콕, 방글라데시 하고 왔습니다. 올해 서울대 수시 모집에 합격한 일반고 출신 비율이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서울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요, 2014년도 서울대 수시 합격생 중에서 일반고생의 비율은 47.4%에 그쳤다고 합니다. 말하자면은 수시 모집에 합격하는 일반고 학생들의 숫자가 절반에도 미치 못한다는 것인데요. 반면에 자율형 사립고, 이른바 자사고와 외고 학생 비율은 24.6%로 4년 전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뛰었다고 합니다. 문제입니다. 정말 큰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학생 100명당 서울대 합격자에서 드러납니다. 강남구는 학생 100명당 합격자를 배출한 숫자가 2.1명입니다. 그러나 강북구는 0.1명이었어요. 강남구 출신들이 100명 중에서 2.1명 많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온 나라에서 강남구 딱 하나가 2명을 차지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강북구가 0.1명 차지한 것에 비하면 무려 21배 더 높은 겁니다. 그 밖에도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가 1위에서 3위를 휩쓸었다고 합니다. 고교별로도요, 100명당 서울대 합격자가 과학고의 경우에는 무려 41명인데 반해서 외고는 10명, 일반고는 0.6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요즘 과학고는요, 옛날로 치면 경기, 서울, 경북하고 똑같습니다. 학력의 대물림, 부의 대물림이 서울대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게 한국 교육의 현실인데요. 이런데도 서울대는 지금 고2 학생이 치르는 2016년 입시에서 지역균형 선발 학생 수를 줄이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지역균형 선발 학생 수 뭔지 아시죠? 지역별로 강제 할당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 아니에요. 미국에 가장 많습니다. 인종별, 성별, 지역별 할당을 합니다. 명문대학의 경우에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있는 놈들, 공부하기 형편이 좋은 놈들, 이런 놈들만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그 사회가 그야말로 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서울대, 정신 차리십시오. 라디오 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이 광고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왕싸가지님 신청 광고입니다. 조합원 왕싸가지입니다. 지난해 처음 조합원들과 만났을 때는 9,000명이었는데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어느새 25,000이 넘는 조합원이 모였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4월 1일부터는 국민TV 뉴스K를 개국했습니다. 언론이 죽어버린 사회,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국민TV가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조합원 가입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미디어 협동조합 임직원과 조합원들은 세월호 참사로 피지도 못하고 져버린 꽃들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른바 보수적인 사람들의 심사 대단히 복잡할 겁니다. 아무리 쳐다봐도 잘하는 게 없는 대통령. 게다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도 못하고 도대체 그 7시간 동안 무엇을 했길래 속으로 해를 차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은 원치 않을 겁니다. 왜? 그렇지 않아도 허약한 정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마저 비난을 하면은 도대체 박근혜 정권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돼서 속으로는 끙끙 앓으면서도 겉으로 비난하기를 망설이는 그런 경우 많이 봅니다. 하지만 그런 보수의 생각, 그런 자칭 보수들의 외면이 그야말로 완장찬 인간들의 폐륜과 야만을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아무리 자기 편이라도 탓할 것은 탓하고 그리고 말려야 될 것은 말려야 되는 겁니다. 예. 참 욕은 많이 먹었지만은 그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 노무현 대통령 때는 최소한 그러진 않았습니다. 잘못하면은 자기 편이라고 매를 들지 않는 그런 일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폐륜과 야만, 완장찬 사람들의 폐륜과 야만, 오늘 한겨레신문이 사설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둔 지난 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 베스트 저장소 회원들이 공개적으로 김밥과 피자 등을 먹는 폭식 투쟁을 벌였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유가족을 조롱하고 괴롭히기 위한 것이다. 가족을 잃은 아픔에 공감하기는커녕 상처를 후비고 고통과 슬픔을 비우는 그 극단의 야만, 비인간적 행태에 아연할 뿐이다. 아연할 뿐입니다. 정말 피해자에게 오히려 몽둥이로 후려치는 이들의 야만을 보면은 정말 아연해서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일베는 그동안에도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내용의 게시글로 적잖은 문제를 일으켜왔다. 5.18 희생자의 주검을 홍어라는 표현으로 모욕하는 병적인 호남 폄하, 여대생을 강간하자는 따위의 글이 버젓이 올라오는 극단적인 여성 비하, 노숙자 등 약자를 혐오하고 가해하는 폭력적인 왕따 문화가 여과 없이 횡행했다. 사이버 세계이긴 하지만 온갖 폐륜적 망상과 잔인한 범죄 충동을 거침없이 드러내왔으니 우리 사회의 안전에 미칠 위험이 작다고 할 수 없다. 그런 폐륜과 야만의 틀을 잡아 일베는 정치적으로도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정권의 비판적이라면 무차별로 종북으로 몰아붙이고 이성적이고 진지한 의견에 대해 해모와 그리고 조롱의 언사를 동원해 폭력적 공격을 가하기 일쑤였습니다. 5.18을 북한이 사주했다는 따위의 극단적이고 비합리적인 거짓 선동물도 끊임없이 양산에 퍼뜨려 왔습니다. 대체 어떤 연유로 이런 반사회적인 폐륜과 야만이 극우적 선동과 공존하면서 함께 창결해 왔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한겨레신문의 사설에서 이 나라의 자칭 보수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일은 이런 일베 회원들이 사이버 세계를 넘어 집단적으로 오프라인 공간에 등장한 첫 번째 사례다. 개인 공간에서 음습하게 비인간적인 망상을 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집단 행동으로 현실화했으니 위험하기 짝이 없는 질적인 변화다. 이들의 주장과 행태가 인종차별적 혐한 시위를 일삼는 일본의 우익단체 제1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이나
유럽 러시아의 네오나치 따위를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온 사회가 경각심을 가질 일이기도 하다. 그렇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극우적, 파쇼적인 망동으로서 우리 사회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인간들이 나와서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박근혜 정권에게 수치요. 그야말로 함께 질타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보수 진영 스스로 이를 정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베의 주장과 행태는 보수 세력 일부가 기대하는 청년 극우의 대도가 아니라 이념 추락의 극단적 퇴행입니다. 이들을 암묵적으로 지원하고 옹호해 일선 선동대로 내세우려 한다면 일베는 자신의 망상대로 해도 된다는 착각하게 될 겁니다. 그로 인한 분란과 갈등, 위험은 끔찍합니다. 이들에게 완장을 달아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를 지키겠다는 보수라면 이들에게 명확한 경고와 채찍질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정말 상식과 합리를 가진 이 땅의 보수라면 마땅히 그러해야 합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 윤훈기 치과의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가진 나라입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도 100년이 넘게 아직 못 만든 것을 우리는 단 30년 만에 완벽에 가깝게 해냈습니다. 현재의 제도만으로 대다수 국민의 건강 문제를 지켜내는데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아주 부러워하며 모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실패한 나라의 제도를 따르려고 합니까? 실패를 모방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병원을 대형 자본에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왜 돈 많은 대기업에겐 특혜를 주면서까지 고귀한 국민들의 소중한 건강 문제를 어렵게 만듭니까? 이것이 경제 창조입니까? 이것이 국민 사랑입니까? 우리 모두가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해지려면 저비용 고효율 의료 정책을 따라야 합니다. 의료 민영화, 이제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윤훈기 치과의사였습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이었습니다. 조합원 거창 민들레 사관님의 신청 광고, 멘트 광고하겠습니다. 해발 600m가 넘는 고랭지에서 생산되는 전농약 인정 친환경 거창 민들레 사과를 소개합니다. 4월 말부터 6월 초순에 서너 번만 농약 방제를 하고 6월 초순 이후로는 무농약 인정제인 석회보르도를 이용해 농사를 짓는다고 합니다. 사과 잎에 석회보르도인 뽀얀 가루가 묻어 벌레와 균의 피해를 줄인다고 합니다. 매년 9월 초부터 다음해 3월까지 판매한다고 하고요. 판매 구입은 다음 카페 거창 민들레 사과 농장을 검색하시거나 010-7256-9431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010-7256-943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광고였고요. 9.11 테러 진상규명에서도 유가족의 역할이 매우 컸다는 사실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일보의 김범수 국제부장이 9.11 진상규명의 교훈이라는 칼럼을 통해서 바로 이 부분을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9.11 진상규명 과정에서 유가족의 역할이 컸다는 것을 최근에야 알았다. 그 대표격으로 9.11 진상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유가족 대표로 증언한 크리스틴 브릿와이저를 꼽는다. 브릿와이저는 조지 부시 대통령을 압박해 진상조사위를 출범시키고 결국 부시까지 청문회에 세운 주역이다. 하지만 그는 공화당이라면 사사건건 반대하는 골수 민주당원이 아니었다. 오히려 정반대로 로스쿨을 졸업하고 얼마 뒤 만난 남편을 따라 공화당원이 됐고 그 남편이 걸레라고 비난했던 뉴욕타임스의 구독도 끊었다. 2000년 대선 때는 부시의 한 표를 행사했다. 공화당을 지지하게는 됐지만 그렇다고 정치에 유별나게 관심 있는 것도 아니었다. 집안일 챙기고 아이 키우는 데 열심인 가정주부였다. 크리스틴 브릿와이저, 유가족 대표입니다. 이 사람 대한민국 세월호로 따지면은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걸레라고 불린다고 얘기하니까 생각나네요. 한겨레신문을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한글레 신문이라고 부른다고 하지요. 뉴욕타임스도 걸레라고 불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 구독도 끊었던 부시에게 한 표를 던졌던 그런 가정주부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브릿와이저는 여러 인터뷰에서 진상조사의 필요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9.11 당시 플로리다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동화를 읽어주던 부시가 사건 보고를 받고도 25분간이나 그 동화를 마저 읽었다는 데서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털어놓습니다. 국가 재난에 대한 지도자의 무감각에 놀랐던 겁니다. 테러 이전에, 사실 9.11 테러 이전에 그 이후에 조사에 따르면 무수한 경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9.11 테러를 막지 못했는지, 그때 지도자는 무엇을 했는지, 이런 진실을 밝혀내려는 공화당 지지자 브릿와이저의 노력에 대해서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세력은 당시 가장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불평꾼이라든지 히스테릭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점잖은 편에 속했습니다. 보수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칼럼으로 9.11 미망인들에게 미국인들은 피로를 느끼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조선일보 비슷한 논조로 말썽꾼 취급을 했습니다. 한 보수평론가는 또 그들을 유명인 된 것을 즐기고 자기도 치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즐기는 마녀이고 괴물이라고 비난하거나 부시와 그를 지지하는 세력을 저주하는 극좌 창리라는 망언까지 등장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결국 부시를 정은대에 씌웠습니다. 9.11 진상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역할과 대중적인 인지도 때문에 매년 사건 발생일이 돌아올 때마다 브릿와이저는 주목받았다. 특히 10주년을 맞은 2011년에는 여러 외신들이 인터뷰를 했다. 가디언 인터뷰에서 그는 2차례 공직에 나서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밝혔다. 선거에 나가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받으면 빚을 지는 셈이라는 이유에서다. 유가족의 진상규명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또 다른 테러를 막는데 사실상 실패했다고 보는 그는 미국의 정치가 심지어 시민의 안전까지 담보로 해서 이익을 챙기는 체제라는 점을 이유의 하나로 들었다. 그런 체제의 일부가 되고 싶지 않다는 뜻이다. 브릿와이저는 미국의 체제, 미국의 정치를 심지어 시민의 안전까지 담보로 해서 이익을 챙기는 체제라고 했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의 체제는 거기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 미국은 그래도 여야를 막론하고 광범위한 사람들이 모여서 진상조사는 했던 겁니다. 대한민국은 진상조사를 하면은,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가 실종되어 있었으면 그동안 하면 뭘 했겠어요? 그게 드러나면 쪽팔릴까 봐서 대통령의 청원을 결사적으로 막고 있는 이런 한심한, 그래서 미국을 비난할 자격도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브릿와이저 여사, 정치에 투신하는 대신에 허핑턴 포스트의 간신문에 대한 글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올린 글들을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중동, 아프리카 등 이슬람 국가에 대한 글이 많답니다. 글 제목을 읽어가다가 2011년 5월 2일에 눈이 멎었다고 김범수 한국일보 국제부장은 쓰고 있는데요. 9.11 테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오사마 빈 라덴의 사살 소식이 전해진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브릿와이저는 이날 내 남편을 위한 정의라는 글에서 9.11 이후 10년 가까이 끌어온 테러와의 전쟁이 마침표를 찍었다고 안도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약 4시간 뒤 이보다 좀 더 긴 내게 오늘은 축복할 날이 아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글에서 브릿와이저는 남편이 죽던 날 TV 화면에서 불타는 무역센터 빌딩과 거리에서 환호하는 아랍 청년들을 교차해 보여주는 것을 보며 믿을 수 없었던 기억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빈 라덴의 죽음으로 우리가 승리했다고 할 때 그 과정에서 수반된 여러 피해들을 생각하게 된다고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인, 이라크인 등 목숨을 잃은 수천 명과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과 그리고 지금도 전장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많은 젊은 미국 청년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브릿와이저가 무엇보다도 행기증을 느꼈던 것은 그날 아침 거리에서 환호하는 미국 군중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은 수천 명의 사람을 사지로 몰아넣는 전쟁도, 정의를 증명하기 위해 피를 묻히는 일도, 총알자국 투성이의 시신을 바다로 내던지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악인이라고 하더라도 한 사람의 죽음을 젊은 사람들이 환영해 맞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라며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교훈을 얻지 않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브릿와이저를 소개한 이 칼럼 자세히 잘 읽어봐야 그 의미를 알 수가 있는데요. 브릿와이저의 행동과 성찰을 되짚으면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거기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지 생각하게 된다라고 김범수 국제부장은 쓰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피로감을 운운하면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강화문에 나와서
그 명절날 밥을 처먹으면서 폭식 투쟁을 한다는 그 인간들의 야만을 보면은 그야말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전쟁에 환호하는 미국의 정신다간 얼빠진 군중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나마 미국은 그런 반성이라도 하고 있는 반면에 대한민국의 보수들은 뭘 하고 있는 건지 정말 진지하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밴드에 전주에 오신다고 공고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대접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흔쾌히 제가 식사 준비는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세월호 유가족이 6.5kg의 십자가를 들고 안산에서 진도로, 진도에서 대전으로 가던 길. 함께 동행하기도 했고 길목마다 식사를 대접했던 따뜻한 이웃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 전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조합원 수정원 님입니다. 상황버섯 닭백숙하고요. 그 한우 전문점을 하시는 분이 그분께서도 불고기를 협찬해 주시고 해가지고 이제 밥이랑 해서 반찬 이렇게 싸서 제가 좀 보내드린 적이 있고요. 하루빨리 특별법이 통과가 돼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서 유가족들의 가슴 아픈 그런 부분들을 빨리 풀어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만드는 아름다운 공동체 미디어 협동조합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멘트 광고하겠습니다. 오해석 생활단식 광고입니다. 다이어트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고 해서 저도 해봤습니다. 효과 있습니다. 몸과 마음까지 건강해지긴 했습니다. 다만 단식은 자기 책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고 보고 하더라도 이것저것 살펴보고 하시기를 권유합니다. 오해석 생활단식에서는 이 광고를 통해서 단식을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는 일좌씩 증절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문의 전화는 010-2013-8575, 010-2013-8575 오해석 생활단식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뉴욕을 갑니다. 유엔총회 연설하러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뉴욕 동포들이 규탄대회를 열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또한 뉴욕 교민들이 뉴욕타임스에 박근혜 비판 광고를 게재하기 위해서 모금 중이라는 소식이 들리자 관례적으로 갔던 동포 간담회마저 취소하고 열지 않기로 해서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교민들로부터도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여인호 논설위원이 한가위의 대통령을 생각한다는 칼럼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참 부끄러운 대통령입니다. 동생과 누이 가족들을 배웅한 뒤 저녁 산책길에 올려다본 한가위 보름달이 참 밝다. 달무리도 없이 말끔하게 잘 빠진 달을 보며 식구의 무사 무탈과 소원 성취를 떠올리다 문득 죄스러워졌다. 추석 차례상 대신 17살 자식의 영정 앞에 과자와 음료수를 놓고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사람들이 있다. 저 달을 보면서도 눈물 지을 것이다. 그래서 고쳐 빌게 된다. 대통령도 저 달을 보기를. 청와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길 위에서 달을 보며 우는 유가족들의 마음도 함께 볼 수 있기를. 하지만 정작 박근혜 대통령의 추석 덕담에 세월호는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페이스북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비셨는지요? 라고 물었지만 박근혜가 말한 소원은 나라 경제와 국민 여러분의 행복이라는 어디서 많이 듣던 문구밖에 없습니다. 그늘진 유가족들의 눈물과 한숨에 대한 공감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 함께 소원을 빌어 그 꿈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라는 말에서 총화나 총력 외에 다른 목소리는 꺼리는 그런 박정희의 유물, 박정희의 알레르기까지 보았다면 지나친 것일까요? 애초 그에게서 원흉 혹은 세상을 두루 밝히는 달과 같은 구실은 기대하지 않았다. 그런 수사는 군주제에서나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설마 이렇게까지 일그러지고 뒤틀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5년 임기의 3분의 1을 앞둔 지금 박근혜 정부의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국들의 움직임이 분주하고 변화의 흐름이 빨라지는데도 박근혜 정부
동북아 정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영향을 미칠 만한 어떤 움직임이나 정책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북 정책에도 현상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조처는 없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을 뿐입니다. 대외 정책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내정은 더합니다. 인사 참사가 거듭되면서 국정의 각 부분은 도돌이표처럼 출발점만 매던 채 이쪽이든 저쪽이든 도무지 진척이 없습니다. 국무회의를 하면 그냥 프린트해서 나눠주면 될 박근혜의 말씀을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정책으로 반영되는 건지 전혀 꼼꼼한 소식입니다.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제대로 챙기게 하는지 의문입니다. 정책이건 인사건 어떤 구조에서 누가 결정을 하는지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웬만한 장관이나 수석은 결정권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 비정상이 계속되다가 보니 1년 6개월 동안 이 정부가 뭘 했는지 그야말로 대표 상품 전혀 없습니다. 임기의 3분의 1이라면 큰 가닥을 굳히고 실행에 박차를 가할 때인데 앞으로 뭘 할지도 분명치 않습니다.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들고 나온 수단 수십 년 묵은 데다가 위험하기까지 한 부동산 부양치기 고작입니다. 부동산 부양하면은 집 가진 놈들 좋아하겠죠. 예. 국가정보원 대선개의 의혹 때도 그랬지만 지금의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파행에서도 대통령은 전국을 수습하려는 노력 전혀 하지 않습니다. 되레 고집으로 전국 경색만 부추깁니다. 그러고선 야당 쪽만 손가락질합니다. 일이 안 되도록 상황을 꼬이게 한 것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 자기 자신인데도 말입니다. 그렇게 일머리가 없다는 것은 진작 알았어야 했다. 그는 70년대 후반 퍼스트레이디의 대역을 했다. 지금도 대통령의 대역을 하고 있는 것일까? 추석을 맞아 의뢰하던 대로 전통시장을 찾지만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웃는 일 말고 쇠락해가는 재래시장을 살릴 실질적 대책은 손에 없다. 선거 때 준비된 대통령을 표방했지만 준비한 게 무엇인지는 여태 보이지 않는다. 선거 구호 가운데는 자신에게 덜 우호적인 세대, 지역, 이념까지 아우르겠다는 100% 대한민국도 있었다. 현실은 정반대다. 당연히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세월호 참사를 일부러 진영 싸움으로 몰고 가는 바람에 폭식투쟁 따위 비인간의 야만을 불러오고 국민을 이전보다 더 분열시켰다. 네. 준비된 대통령이 아니라 대역 대통령이란 이야기가 그야말로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왕이 된 큰애라고요? 예. 광해 패러디가 왜 10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지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3분의 1 임기를 보면은 저절로 나오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너뜨위에 추석 음식 상하듯 성취와 성과는 보이지 않고 곳곳에 실패의 냄새만 가득합니다. 실패한 대통령에서 대통령제의 실패를 보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 뭔가 다른 대책, 플랜 B를 생각할 때인 듯하다라고 예로 논설위원은 쓰고 있는데요. 박근혜가 실패했다고 해서 대통령제가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저런 대통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그 제도의 허점을 권력욕의 만족에 그야말로 올인하는 이명박이나 박근혜 같은 그런 대통령을 뽑은 우리 자기 자신들에게 책임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대통령을 뽑도록 부정선거를 하도록 방치해 놓은 그야말로 죽은 국민들이 죄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예. 지난 금요일 의자는 잘못 없다. 저희들이 이벤트 연극 잘 봤다고 나대로님과 탱금님이 후기를 올려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특히 나대로님은 국민라디오 덕분에 50 중반을 넘어서 처음으로 연극을 관람하는 호사를 누렸다고 합니다. 예, 50 중반 넘어서 처음으로 연극을 관람하시다니 참 문화생활에는 인연이 없었던 분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 날 부인과 함께 찾아와서 조합원으로 가입하신 분이 있습니다.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의 권혜길님 감사드립니다. 출자금 납부하셨고요. 그리고 월조합비도 11,000원 선납하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계좌이체로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가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추석이 끝나자 슬슬 세금 인상 얘기 나옵니다. 세금 인상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인상하려는 세금 중에서 가장 잘못된 세금 인상 두 가지, 담배세 인상 그리고 주민세 인상입니다. 왜 잘못됐느냐? 담배값 갑당 1,000원만 올려도 세수가 2조 내지 3조 원 더 확보된다고 합니다. 주민세 지금은 1만 원 이하로 돼 있어요. 1만 원 이상으로 법 한 줄만 고치면은 지금 현재 평균 주민세 4,600원 정도 내는데요. 1인당 만 원 이상으로 더블로 늘어납니다. 이런 주민세나 담배세의 특징은 뭐냐? 결국은 부자들에게 세금이 중과되는 게 아니라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부과됩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부과되면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적게 내는 것이고 월 1,0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과 월 1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에게 1만 원의 가치는 다른 겁니다. 그러나 세금은 똑같이 내요. 이거 간접세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요. 나쁜 겁니다. 담배세? 마찬가지죠. 부자들에게는 담배값을 갑당 1,000만 원씩 받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갑당 10,000원씩 받아야 정상인 겁니다. 실제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요. 교통법칙금이 그렇습니다. 교통법칙금이 자기의 소득과 연동이 돼 있어가지고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교통법규 잘못 위반하면요. 벌금만 몇백만 원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몸에도 좋지 않은 담배, 세금 값 왕창 올려가지고 세금도 걷고 국민 건강에도 정진한다. 이런 명분 좋죠. 그러나 정작 걷어야 될 세금 안 걷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하는 겁니다. 부자들을 위해서 감세해 준 것 때문에 매년 세수 손실만 해도 10조 원이 넘습니다. 기업들에게 법인세 감면해 준 것 때문에 1년에 줄어든 세금만도 10조 원이 넘습니다. 기업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면은 그게 뭐 낙수효과로 다 잘 산다면서요? 잘 살기는 얼어 죽을. 지금 대기업들은 돈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이런 박근혜 정부의 어긋난 정책 중에서 가장 골 때리는 정책이 바로 부동산 경기 부양책인데요. 오늘 한겨레신문을 보니까 경제평론가 이현재 씨가 최경환 부총리와 아파트 신화라는 칼럼을 통해서 이 부분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주택시장 규제 완화 정책으로 아파트 시장이 움직이는 모양이다. 뚝 끊겼던 거래가 슬슬 시작되면서 언론에서는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심심찮게 흘러나온다. 최 부총리는 아파트 신화를 다시 살리려고 하는 것일까? 아파트 신화는 지금의 기성세대 내면에 들어앉은 오랜 도금하다. 그럴 법도 하다. 한국 사회에서 아파트는 무일푼으로 사회에 던져진 개인이 안정적인 중산층에 진입하는 지렛대 역할을 꾸준히 했다. 월급을 모아 아파트를 사는 일은 한국 어른이 자신의 존재 의미를 입증하는 일반적 경로였다. 그 세대에게 아파트가 믿음직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하다. 4.19 세대는 20대의 4.19 혁명을 겪으면서 글에 나섰지만 연이어 여의도와 강남 개발의 수혜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20대, 4.19 세대가 20대일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영구 집권 체제를 구축하는 장면을 목격한 유신세대. 4.19 세대가 아니죠. 유신세대는 바로 20대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영구 집권 체제를 구축하는 장면을 목격한 세대입니다. 제가 바로 그 세대죠. 이들이 중견 회사원이 될 때쯤에는 군사정권의 주택 500만 호 건설 정책과 함께 과천, 개포, 목동, 상계, 신시가지의 아파트가 올라갔습니다. 1987년의 민주화는 이들에게 이중의 축복이었죠. 3조 호황을 얻고 강남과 신시가지 아파트값이 3, 4년 만에 두세 배씩 뛰었습니다. 386 세대는 분당, 일산, 평촌 등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 숲에 자기의 아파트 한 건씩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노태우 정부의 주택 200만 호 건설 정책도 큰 힘이 됐습니다. 아파트는 이들 중 상당수를 중산층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과거는 그랬습니다.
그러고 보니 한국의 기성세대는 사실 모두 아파트 세대일 뿐인지도 모르겠다. 이들에게 아파트는 복지였다. 월급 안정적으로 받는 직장만 들어가면 분양가 상한제와 청약통장 제도와 저금리 대출을 이용해 싸게 산 뒤 비싸게 팔아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들에게 아파트는 경제교육의 산실이기도 했다. 빚과 전세금을 끼고 한 채 값으로 여러 채를 소유하는 자본주의의 레버리지를 배웠다. 그 시절 아파트는 낙수효과의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아파트가 뭔가를 생산하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서 얻은 모든 것은 수출 제조업 중심 고도성장의 과실로부터 흘러내려온 낙수였습니다. 광고에 목마른 언론도 복지정책 없는 정부도 그 물에 기꺼이 영혼을 담갔습니다. 90년대 대학을 다닌 이들부터는 이제 사정이 일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취업이나 결혼과 동시에 아파트를 가질 수 있었던 소수만이 그 부모의 끝자락을 잡았습니다. 부모의 자산을 물려받았거나 큰 빚 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대 대부분은 그런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90년대 대학을 다닌 이후 세대는 더합니다. 2000년대 20대를 맞은 이들은 그런 기회를 꿈꾸기조차 어렵습니다. 이미 너무 비싸고 진입을 쉽게 해주던 제도적 지원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가격 오를 가능성마저 낮아졌습니다. 정부가 권하는 것처럼 빈대서 집 샀다가는 아파트에 매여 추락하는 인생이 되어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정부는 국민의 소득을 늘려 성장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꾸만 아파트를 떠올린다. 아마도 기성세대가 경험한 강렬했던 한 시대에 대한 추억 때문이리라. 그런데 과거 아파트가 신화가 된 이유는 그것이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복지정책이자 분배정책이었기 때문이다. 고령화를 지나 인구 감소를 앞두고 있는 사회에서 아파트가 그런 위상을 갖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과거 아파트는 그 아파트 하나만으로 노년의 복지까지 해결하는 그야말로 만병통치약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령화를 지나서 이제 인구 감소마저 앞두고 있는 지금 아파트가 그런 역할을 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년층들은 그 아파트의 신화, 아파트의 꿈에 매몰돼서 아파트 값을 부양해 주겠다는 정권에서 지지표를 던진 겁니다. 그러나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그야말로 자기 자신의 소망을 투영한 것에 불과합니다. 생행한 경제팀의 목표가 낡은 추억을 다시 현실로 불러오는 것이라면 아직 아파트 한 채 갖지 못한 이들에게는 정말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추억은 추억일 때 아름답습니다. 미래 세대는 아파트로부터 희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파트를 살리는 정책이 오히려 이들에게 얼마 남지 않은 미래마저 갉아먹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그래서 전월세 정책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전세 폭등하게 만들고 월세 힘들게 만들어서 오히려 빚내서 집 사라는 이 정권의 정책, 젊은 세대들에게는 그야말로 공포스러운 악몽과도 같은 정책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50대 이상의 세대들이 그들이 원하는 그들의 꿈을 투영시켜 박근혜 정권을 지지함으로써 우리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들려오는 겁니다. 저도 50대 후반입니다만은 다 같이 반성합시다. 라디오 비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